10시 30분이 되어서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고려대학교 최우석 교수님이 우리 주민자치 학회가 상황에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에 거쳐서 이 전국의 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이렇게 평가를 해본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발제자 최용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그다음에 토론으로는 오늘 한림대학교 정영남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춘천시민연대 강정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치 교수께서 한 30분 정도, 25분에 30분 정도 발제하시고 토론자분들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정확하게 11시 50분에 끝내서 밥을 잘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더 드리거든. 플로어에서 토론하시면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별로 사람이 없어요. 평가라 그런가. 하여튼 뭐 굉장히 우리 이 주민자치학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뭐 한 엄청나게 들어간 이 자료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조사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 또 한계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발랄하게 잘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용석 교수님 발제해 주십시오. 네,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저기서 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연구는 사실은 주민자치학회에 이 주민자치 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평가원 원장님도 저기 와 계시고요, 부원장님도 계시고 굉장히 이 실물적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발표 임무를 맡게 돼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혹시 또 나중에 뭐 Q&A 시간에 혹시 제가 뭐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아마 평가를 직접 맡으신 분들께서 좀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우리 마이크. 예, 충분한가요? 예. 이게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실 이거 1999년도인데요.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요 전자주민 카드를 도입하면서요 사실은 읍면동을 없애려고 했어요. 제가 아주 저때 초임 교수 시절이었는데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서는 전자주민 카드에 관련된 용역을 행정학회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당시에 행정학회 회장이 이종문 선생님이 저보고 그걸 하라 그래서 전자주민 카드에 대한 연구를 제가 했어요. 근데 결론은 읍면동 없애면 안 되고 전자주민 카드에 쓸데없는 데이터 많이 넣지 말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위주로만 가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주민자치센터 만든 이 배경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주민자치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지 애당초 시작이 약간 저는 이 의도가 뭐 아주 주민자치다 이렇게 깊은 배려 속에서 시작한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여하튼 기능 전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기능 전환을 이제 생각을 했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마다 건물들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들 갖고서는 또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2010년이 되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 정책 전환이 생겼어요. 그리고 밑에 좀 나와 있듯이 요 특별법 2013년도에 아마 이때가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죠. 그리고 자치분권 및 이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 요건 이제 요 법을 바꾸는, 하지만 내용 면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그런 이 법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그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요건 뭐 그 스토리입니다. 처음에 이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우리 이제 법정위원회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그러니까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좀 조직화하면 되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총무처하고 행자부가 이거 협력형, 통합형하고 주민조직형은 이게 법적으로 불가하다 하는 의견을 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협력형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처음에 31개로 시작했는데 이거 보시면 말이죠. 천천히 31개, 49개 이렇게 뭐 2017년까지도 83개 하다가 2019년 요게 지금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인데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1,300개가 됐어요. 지금도 또 주민자치 시범, 아직도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0여 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금 시범 사업인데 시범 사업을 1,300개 더 늘리고 있어요. 지금도. 저것도 보면은 어떠한 뭐의 브리딩 그라운드인가도 좀 뭐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생각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평가한 거가 행안부에서 이 주민자치회, 뭐 제목이 긴데 하여튼 주민자치 시범조례,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초단체에다가 나눠줬는데 그것을 저희가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실제 기초자치단체들이 만든 이 조례도 평가를 했어요. 우리 평가원에서. 제가 이 제목 자체는 표준조례 위주로 이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좀 재미가 없어서 실제 그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한 평가 내용도 조금 일부 제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말이죠. 실은 거의 매년 이 조례 개정안을 내놔요. 그리고 사실은 2023년에 조례 개정안을 또 내놨는데 여기 가만 보면은 우리 전상직 회장님이 그 비판의 글을 많이 쓰셨는데 특히 지난 윤석열 정권 시작할 때 같은 때 보면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부 반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의원 숫자 30명 이런 거 하지 마라 말이지. 작은 데도 있고 더 큰 데도 있고 왜 그러냐 뭐 그런 것들 몇 개가 반영된 게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이 표준조례라는 게 자치제도과 지금은 자치제도과 앞에 또 하나 붙었던데 이름이 거기서 사실은 이 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표준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이 행안부에서 마음 먹으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법률에 어긋나지만 않나. 사실 그런데 그걸 갖고 이렇게 투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표준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좀 참고한 겁니다.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비판이 하향성, 획일성. 여기 보면은 자치회를 말이죠. 자치회의 명칭은 무언면 주민자치 또는 무슨 동 주민자치회. 이 얘기는 뭐냐면 읍면동에다가 만들어라 이거죠. 아시다시피 읍면동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큰 거는 뭐 몇만짜리도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식의 일종의 강제 규정이 됐죠. 그리고 지자체장이 주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읍면동에다가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줬죠. 그 다음에 자치회 그 의원 구성에서 최소 30명 이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23년 개정안에서는 공공명 이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바꿔놨지만 이게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 읍면동의 현황에 맞춰서 저게 뭐 신축적으로 숫자가 조정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정인데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내가 NGO 하는데 주민자치 쪽에 내가 가르칠 수 있어. 뭐 이런 식 아니면은 뭐 의원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한 거 해야 된다고 하는 거로 23년도 개정안에 바꿨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표준 조례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자체에서 참고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지자체장이 아니면 의회에서 선택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 총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자치계획안을 단체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단체장이 보고 물론 서로 협력이니까 이거 계획안을 제출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반응을 받는 건 좋은데 여하튼 단체장의 어떤 일종의 클리어런스 과정이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읍면 동장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실상 이제 종종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가이드라인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한 상세 규정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우리 평가원에서 말이죠. 이게 평가원이 24년도 6월에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첫 번째 세미나가 아니고요. 세미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미나도 했고요. 지방자치학교에서도 했고 그리고 그 지방자치학교에서 12월 달에 동계학술 세미나에서 2월 달에도 했고 오늘 지금 이제 행정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만든 다음에 우리 평가원에서는 이 평가 실무팀 매주 하여튼 서로 회의하고 거르고 이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4월 24일 날 평가위원회하고 평가원 같이 전체 모여서 이 전체 회의를 했었고요. 요게 이제 그 평가 조직인데요. 평가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에 여기 주민자치 평가원 소속의 3분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실무 평가 1팀, 2팀 해가지고 3분씩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주민자치위원회형하고 주민자치회형으로 쪼개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가 그러니까 뭐 때때로 보면은 이제 복수가 평가를 해서 서로 이 평균을 내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 평가원 우리 저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평가를 하면은 평가하는 그 실무팀 전체가 모여서 매주 걸렀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반영된 그런 그 결과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 매긴 게 말이죠. 이거는 그 평가위원회 위원들이고요. 평가원의 그 평가 실무를 맡은 그러니까 요 평가원에 있는 계신 분들이고 실제 평가 1팀, 2팀에서 하신 분들을 제가 뭐 누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예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 이게 사실 이제 전상직 주민자치 중앙회 회장께서 만든 프레임워크인데 이거 보면은 이게 올라가면은 캐톨릭의 사회교리하고 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기 지금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 인격성이라는 게 그러고요. 이거는 전 회장님 개인의 무슨 프레임워크라고 보기보다는 주민자치 중앙회가 여기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평가하겠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방금 요 원리를 좀 쪼개서 들어가 보면은 9가지의 이러한 그 평가 요소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여기 좀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마을성, 주민성, 자치성, 연대, 보조, 공동선. 여기 아까 그 4개 원리로부터 이제 이 논리적으로 추출돼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실제 여기 보면은 이 조례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기본 원칙 부분이 있고 운영 기능 부분이 있고 역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적용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앞쪽에 이 정신과 목적 부분이 있고 여기 운영 총회 재산 회계 부분이 있고 지자체와 국가 관계, 자치제 위상, 자치회 위상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 평가 9개 요소 중에서 적절한 걸 3개거든요. 이것을 약간 좀 선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칙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요 3개 원칙을 가지고 이 조례 이 부분의 요 항목들 요것들을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 이 예산 회계 조직 이런 부분은 요 3가지 원칙 자율성 자발성 자주성 거기다가 요 주민성 자치성 마을성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걸 이제 평가의 주안점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주민자치의 위상, 기능, 역할 이런 도에서는 아래에 있는 연대, 보조, 공동선 이 부분을 평가 요소로 저희가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화해서 코딩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8점 척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중간값, 그러니까 만약에 10점 척도하면 5점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값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약간 2개로 쪼갰는데 행안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 별표하고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표준조례는 자치단체 조례의 사전 입법적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4부터 +4로 평가했다. 사전 입법적 기준이란 말은 조금 이 법적인 용어인데 이 표준조례 그러니까 어떤 상위법에서 입법을 해놓으면 거기 영향을 밑에 이제 하위법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런 기준을 세팅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했다. 그리고 저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거를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지 그냥 0부터 8점으로 할지 이런 건 논의. 근데 결국은 저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조례 최종 평가 점수는 -100에서 +100까지 분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1부터 4점까지 준 거를 전부 가중치를 계산해 보면은 100점, ±100점까지 된다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최종 평가 점수는 0점에서 또 100점 사이에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계산 공식이에요. 계산 공식. 각 이 조례의 조문별로 평가 점수를 어떻게 가중치를 해서 계산을 뽑아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8점 척도로 했다 그랬는데 크게 보면은 이런 식의 말. 이건 거의 조례가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수준이다. 이 자율성을 예를 들어서 그러한 수준부터 그런 주민자치의 무시 수준이다, 준수 수준이다, 발전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말을 붙였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어떻게 할지는 아직도 좀 논의 중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만약에 표준조례에 대해서 -4점을 붙인다 하면은 이 정도면은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없고 상층부 간부만 있는 조항이나 조문 이 정도면 이거는 -4점 수준이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기준을 잡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쪽은 자치회를 마을 단위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으로 그걸 허용하는 조문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점수를 가장 높게 줘야겠다 해서 그러한 대체적인 기준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놓은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저 평가원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설립 주체가 단체장이 설치하느냐, 설립 구역에서 읍면동 단위로 하느냐 보면은 요 3점, 이거는 3점이라는 건 지자체의 그 조례 평가고요. 요 괄호 안에 요거는 표준 조례, 행안부 조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제 주민자치 요청으로 단체장이 분회를 설치한다 하면은 5점, 행안부에 대해서는 플러스 1점. 그리고 이 자치 기능 쪽에서는 요런 5점 플러스 1점. 그래서 점수를 줄 때 뭐에 해당하는지를 보고서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 평가위원들, 실무위원들께서 코딩 점수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점수 정보를 놓고 평가원에서 매주 회의하면서 그것에 대한 서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거른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글씨가 좀 작은데요. 요거는 이 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에 합당하면은 이거는 6점, 일반 조례의 경우에 지자체 조례 3점, 이건 마이너스 2점, 뭐 마이너스 4점까지 줄 수 있고, 이러한 코딩 기준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하나하나 다 이 코딩 기준을 설정한 것이죠. 굉장히 이 평가하시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았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자치회가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이렇게 항목별로 다르게 해서 평가를 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의 임원 선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세부 기준이요. 주민 총회와 관련된 세부 기준, 뭐 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기준, 자치 계획에 관련된 세부 기준,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부 기준을 세워서 그거에 입각해서 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조례를 평가했는데, 표준조례라고 하면은 행안부가 만들어서 지자체에다가 쭉 뿌린 표준조례예요. 그것을 평가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4점부터 플러스 4점 기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분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 세부 기준을 놓고 가지고 표준조례를 평가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요게 이제 평가 점수인데, 여기 뭐 주민자치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립 주체, 이거는 표준조례 지금 안을 가만 보면 이건 마이너스 3점에 해당한다. 설립 구역과 관련해서는 한 1점 정도를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아까 가중치를 매겨서 점수를 합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6.91. 그러니까 표준조례가 주민자치를 상당히 격려하는 그런 형태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상향으로 좀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요건 이제 계속 표준조례 평가의 내용입니다. 계속 아직까지도 표준조례에 대한 평가, 이 세부 기준을 적용한 조례 이 조문별 평가 점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아울러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이 주민자치 형태를 보면은 크게 보면 세 형태입니다. 하나는 주민자치회형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형. 예전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갖고 있는 곳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서울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종로구에 왜 주민자치회 세조례가 안 됐나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161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인데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례 평가 점수는 이쪽이 49개, 여기가 제일 점수가 높아요. 이거는 뭐 좀 더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해석이 다 안 끝났죠.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자치센터라고 하는 거는 뭔가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거든요.
사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에 있는 그 이 주민자치회가 무언가 더 활성화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아마 크게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해석, 여기 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형 113개, 자치위원회형 161개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다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가 굉장히 노고가 많았죠. 323개 조례를 다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이 분포를 보면 주민자치회 평균이 42점이고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자치회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가 45.81, 점수가 높아요. 주민자치위원회형이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33.79. 여기 주민자치회형 조례평가 결과를 보면은 그 평가 점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42.1점. 요게 그 행안부의 표준조례를요. 저희가 그 이 1점부터 8점으로 해서 치환해 가지고 점수를 빼 보면은 오히려 표준조례 점수가 더 높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오히려 점수가 낮아. 그리고 우수 미흡인데 여기 D, B, 뭐 A 이건 제가 마음대로 막 붙인 거기 때문에 무슨 실제 뭐 그 시군구의 이니셜 아닙니다. 근데 서울에 보면은 우수한 구가 48.68, 그리고 미흡한 구가 울산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일 낮은 데가 37점대. 그리고 평균이 뭐 42점이고 그렇다 분포가. 나중에 또 우리가 그 말씀드리겠지만 표준조례가 있지만 의외로 요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조례의 평가 점수가 분포가 상당히 그 베리언스 별량이 꽤 있어요. 이건 상당히 이번에 평가에서 통해서 저희가 얻은 아주 좀 고무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저 플러스 쪽에 가면 별량이 더 일종의 아웃라이어죠. 쭉 앞쪽으로 잘 나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그래요. 이게 주민자치회인데 저 점수가 중간에 몰려 있죠. 40부터 43점대에 몰려 있어요. 이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낮은 점수대가 있지만 34점까지 있어요. 그런데 점수가 높은 쪽이 여기 보면 쭉 오른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요게 아웃라이어처럼 요 52점, 50점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나름대로 상당히 전진적으로 만든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나중에 일종의 베스트 프랙티스 같이 뽑아가지고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을 지금 부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뽑아서 좀 뭐 하이라이트하고 좀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게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평가 실무팀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받아서 약간 뭐 고쳐서 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가 여전히 통제 간섭,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이 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율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특히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 자치규약을 재개정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재정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성이 있다. 그리고 뭐 표준조례를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구성이 주민총회가 아닌 단체장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든지, 뭐 임원 선출의 비민주성이 여전히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치회하고 자치센터가 동시에 있는 경우, 이게 아까 49개라 그랬잖아요.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도 표준조례를 저희가 이 1점부터 8점 등급으로 해서 한 것보다 점수가 낮아요. 이건 참 의외예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들이 만든 조례가 이 표준조례만도 못하는 거죠. 평균을 내보니까 물론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평균 점수가 저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수한 곳은 55점부터 서울에 상당히 미흡한 곳들이 많아요. 점수가 40점대에 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제 그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플러스 쪽에
쭉 그 빠져나가서 이쪽에 그 스큐가 이쪽에서 정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그 만들어져요. 그래서 높은 데가 55점이고 낮은 데가 38점. 이것도 베리언스가 상당히 크죠. 그 의외로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큰 거예요. 이게 잘 나가는 데는 굉장히 그런 데로 그래도 잘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상당히 낮다. 이 전체적인 그런 평가 결과고요. 여전히 아주 긍정적인 점수 평균을 놓고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하기가 어렵다. 아까 그 4개 기준 그 워딩으로 치면 무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점수를 보면은 아까 그 표준저해보다도 낮고 점수가 보면 우수한 곳들이 있고 그리고 낮은 곳들이 있더라. 이렇게.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형인데 이게 이제 초기에 이 읍면동을 이제 그 센터로 바꾸면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계속 그냥 그 형태로 있는 곳들이에요. 여기가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161개 이 시군구인데요. 이 조례 카운트로 161개고요. 점수가 대체로 가장 높은 곳도 40점, 낮은 곳은 31점, 29점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낮춘 거 29점부터 해서 여기도 여전히 상당히 가운데 몰려 있지만 그런 대로 또 오른쪽으로 가 있는 곳들도 있어요. 베리언스. 가만히 보면은 요 위원회 형태가 보면은 그 지자체 행정의 통제와 간섭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회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들은 마치 그 동장이나 읍면동장에 대해서 이 보고하는 일종의 그 보드 멤버예요. 보드 멤버. 그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치분과위원회라든지 주민총회 같은 그러한 이 규정의 원형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자치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읍면동장이 주로 주도하는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결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그냥 대부분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관련해서 모범 사례 내지는 열등 사례를 발굴하고 우리 이노베이션 디퓨전 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보면은 베리언스가 상당히 큰 걸 보면은 그러한 각도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주민자치 중앙회뿐만이 아니고 행안부 자체도 이러한 모범조례 확산을 탐구하고 스스로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행안부도 지금 보면은 거의 매년 표준조례 개정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가 밑에 가면 더 그런 얘기를 더 해놨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ICMA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이 카운티 시티들이 모여서 만든 거긴 한데 이게 일종의 난프라핏 쪽 조직이거든요. 이 사람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모범 아주 좋은 이 코드요. 우리로 치면 조례죠. 지방정보 이 법규. 그래서 예를 들어 시티 매니저 시스템이 퍼포먼스가 제일 좋더라. 그러면은 그런 걸 갖고서는 모범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돌려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시티 매니저들이 있는 데가 제일 좋더라. 그게 확산됩니다. 예? 그러한 역할을 우리나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행안부가 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사실은 행안부가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뿐만이 아니고 하는 김에 이 혁신 사례 발굴해서 이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사례집 내지는 일종의 DB화해서 이게 더 나아가서는 교육이나 컨설팅의 자료로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자치 현장에서의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그것이 조례의 변화로도 나갈 수 있겠다. 거꾸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을 그걸 이제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례를 평가했는데 사실 주민자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읍면동이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이 조례가 하나의 조례 안에서도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의 모습은 이 양태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도 조례의 영향을 받긴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주민자치, 읍면동 수준의 주민자치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분석하고 만약에 조례보다 더 나가서 잘하는 그러한 주민자치를 잘하는 만약에 동이 있다, 면이 있다 하면 말이죠. 그것엔 뭐가 작동하는, 예를 들어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했다든지 그런 것들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떠한 에콜로지컬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조례와 주민자치의 실체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조례가 사실은 보기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좋게 보이는데 약간 또 좀 나쁘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가 자꾸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새로운 활력이 원천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 행안부가 사실은 더 여기에 착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 정치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그 힘을 말이죠. 실제로 행안비가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가 만든 법률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법, 법으로 다 만들어서 3법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만 보면은 견제와 균형의 힘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냐면은 주민. 그다음에 지방 의회도 강화시키려고 해요. 단체장이 너무 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체장 공화국이란 말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을 이렇게 약간 좀 활용한다고 하는 거기까지 생각이 잘 안 간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문제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하튼 그러한 지방에서의 견제 균형에 상당한 대안을 주민자치에서 찾을 방도를 좀 연구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한국에 지금 단체장 직선한 지가 30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가 돌아갈지를 저희가 안정된 모형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30년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주민자치가 귀퉁이에서 상당히 귀퉁이에 중요한 어떤 뭔가 답안을 하나 한 몸뚱어리 하나 갖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이거 오랫동안 우리 주민자치평가원하고 이 조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자료도 많고 분석도 하고 이런 거를 30분 내에 정말 잘 개요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에 굉장히 결어에 가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림대학교 정용경 교수님. 토론 아까 5분씩 하라고. 6분에서 됩니다. 네, 저 한림대학교의 정용남입니다. 사실 저는 이 평가에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토론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토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있습니다. 이제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평가원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을 이제 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제 평가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원장님 계시는데 원장님한테 도대체 이거 누가 발주한 거예요? 이런 질문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원장님? 네. 그리고 이 목적이 뭔가요?
기준 이게 뭐죠? 제가 그 질문을 사실은 그 매주 회의할 때마다 아 이게 뭘까요? 이게 이래서 되나요? 막 이제 그런 얘기들 계속했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평가를 그래도 이제 교수로서 또 연구자로서의 이 평가를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의문을 가지고 또 이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최영석 교수님 뭐 전자주민 카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접점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이런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1998년인가요? 그때 제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이 당시 그 행자부 차관님이 이제 전자주민 카드 막 하실 때 제가 담당 사무관으로서 그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획예산위원회에 있을 때 뭘 했냐면 그 중앙권한이양 그러니까 사무배분 원칙 만드는 거 이거 작업을 좀 하고 저는 지금 학교에서도 지방행정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단체자치적 관점, 중앙과 지방관계, 권한이양 뭐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그 권한이양 뭐 전문위원회에 있었는데 계속 그런 일만 하다가 저는 지방행정 또 우리 지방자치의 사실은 큰 부분인 주민자치를 제가 못 봤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이 어찌 보면 저한테는 엄청난 학습 또 이해 요새 그런 표현 쓰면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정말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4가지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의문을 해소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이제 그 뭐 의뢰 주체가 이제 사실은 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 평가원이라는 사실을 제가 전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러면서 이 그동안에 주민자치학회에서 했던 일들 또 여기 두 분 교수님들 또 전상직 회장님 해오셨던 일들을 제가 쭉 봤는데 아 이게 왜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주민자치 이게 조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기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법령평가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실제로 이 법령이 이 기준에 맞게 모범에 맞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준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왜 분류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지만 사실은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철학이 셀프 디터미네이션, 셀프 거버넌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이 기준이 사실은 선명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이제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 지금 얘기를 뭐 기준 마찬가지고 방법론도 왜 이걸 226개 전수조사를 하지? 비슷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얼마나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하는구나. 실제로도 보니까 지금 아까 최영수 교수님 쭉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평가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코스메틱이다. 주민자치라는 화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물은 속은 전혀 아닌 거를 그냥 포장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나서 전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빨리 없애라 이런 거.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 이제 이 결과가 문제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갭을 확인한 거죠. 바람직한 기준과 현실을 갭을 확인하고 빨리 이제 이 여러 가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전파를 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게 확산하고 공유하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큰 쪽에 뭐 지방자치법 말고 뭐 여러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했지만 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무슨 특별법이나 이런 게 하나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좀 더 본질적으로
이게 헌법에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저는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쪽의 얘기들이 좀 본격적으로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사실 평가의 목적 부분인데, 평가라는 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하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학 선생으로서 제가 지방행정 가르치면서 주로 가르치는 게 단체자치에 대한 얘기예요. 주민자치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 보니까 교과서가 이제 지방자치법 해설서거든요,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을 하고, 밖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 결과를 조금 확산하고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 여러 방식으로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저는 하루빨리 교과서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전영평 교수님은 이제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하는데, 정말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방자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빨리 그 작업들을 좀 해야지 선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이제 뭐 우리 행정학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행정학에서 첫 번째 가르치는 이 과목이 뭘 지향하느냐, 건강한 민주시민 끝내겠습니다.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게 이게 목적이야라고 가르쳐요, 저는 첫 시간에. 그런데 사실은 건강한 민주시민을 뭔가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근데 사실 저는 이 주민자치가 하나가 아니라 정말 메인 채널이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민주적 행정, 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바람직한 여러 가지 국가의 모습들을 가져오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약간 점핑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면서 정말 이게 정책 공동체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법 바꾸고 이런 것 다 바꾸는 거 하려면 정책 공동체가 정말 이게 커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 일이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좀 보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공동체를 좀 이렇게 좀 키우는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앞으로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가 여기 주민자치에 와서 한 3년 이상 컬럼을 쓰고 있는데, 제가 겪었던 경험을 이제 겪으신 것 같아가지고 참된 깨달음을 얻고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 여기에 진짜 동참해 주시고 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석기 교수님은 뭐 이 현장에서 뭐 오랫동안 뭐 어떻게 보면 실천 사회학이라고 할까요? 전공은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나오시고 하버드 나오셔서 지금 안전 아시아 연구소 계신데, 여러 가지 저서를 주로 있잖아요. 마을이라든가 마을의 해답이다, 뭐 시민단체 희망이 있는가, 이런 글을 제가 봤고 해서 모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풀뿌리 세계 시민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그 리더십이 이제 마을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리더십이 돼서 풀뿌리 세계 시민이라는 또 새로운 아주 창조도 만드시는 아주 좋은 활동하신 분입니다. 토론 듣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지금 소개받은 공석기입니다. 제가 한번 겨울에 이 토론하시고 발표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저보고 토론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고사를 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네, 이제 약속을 한번 해가지고 오늘 와서 좀 배우고 싶고, 또 저도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제가 이제 인권 연구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영평 선생님 좀 알고 그랬는데, 인권하면 또 우리 정부도 그렇고 다 이 지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수 개발하고 싶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정책하는 분들이 지수하면 딱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례 평가 아까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대단한 노력이고 뭐 이거 높이 평가하고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이제 계속 아마 이런 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평가할 때 늘 아마 이제 연구자들이든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거의 레셔널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아마 연구를 하시고 논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결국은 우리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자의성이고 결국 주관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인권지수 경험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어려운 경험을 한 거죠. 왜냐하면 유엔의 보편적인 여러 인권 지수를 가지고 한국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냐. 근데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조례 만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했을 때 이걸 어떻게 법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유니버설 그 피리어드 리뷰인가요? 그 이제 UPR까지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국제적인 걸 기준을 가져와서 한국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주민자치 조례 평가에 있어서는 어떤가? 그러니까 되게 탑다운적인 것이 국제적인 근거 여러 사례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양적인 위로부터 또 이건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참조해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아까 이제 가톨릭 뭐 여러 가지 교리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 단계적인 철학적인 것부터 원칙적인 걸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근거를 삼았다라는 게 사실은 설득이 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또 특수성이라든지 우리의 그런 역사성에서 나온 것을 사실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언급도 하겠지만 여기 이제 평가원이라든지 여기 위원회 선생님들 다 전문가시고 대단하신데 얼마나 아까도 계속 스스로 비판도 하시고 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래로부터 주민자치 해보고 참여하고 하신 분들이 여기서 주민성, 연대성, 보조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핵심적인 게 뭔가라는 것을 아마 들을 시간이 분명히 있었으라고 보는데 이 과정을 아래로부터 하고 이걸 어떻게 적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준에 대해서 매우 좀 계속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명목척도하고 있냐 없냐 그다음 위원회에서 점수를 줘가지고 분명히 자의적인 주관적인 점수를 준 거 아닙니까? 그걸 합산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한 거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명목이 아니라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스케일 척도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뭐 8점으로 하신 거니까 결국 그것도 주관적으로 위원회에 한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다 근거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여주는 정확한 수치가 되는 경험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한국에 있어서 되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있을 때 뭐냐? 그랬을 때 최루탄을 쐈다. 그러면 그거를 몇 개를 하냐? 아니면 몇 명이 동원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형을 했냐? 몇 명이냐? 그 수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제 말씀은 주관적인 거하고 객관적인 거를 어떻게 잘 결합해서 이게 지수라든지 평가라는 것도 제안을 해줘야지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 여긴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 위원회들 또 다르잖아요. 지역을 잘하는 분들을 또 모셔가지고 또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한번 발표를 들으면서 제 그 토론문에는 안 썼는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제 경험하고 좀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 조례 평가, 연역 평가 조직 위의 구성 보면서 매우 대단한 일을 하시고 힘든 일을 하시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학자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기관들 경험하신 거 의외 다 하시라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게 좀 시리즈인데 시리즈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시리즈로 계속 몇 년 하신 거 좋은데 우리 평가원 운영에 대해서 이거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일련의 과정으로 좀 계속해서 좀 시리즈로 하면 그리고 다양한 그 관련된 분들이 얘기하시면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하기에는 좀 시간도 적고 좀 집중적으로 하기 어렵다. 근데 매번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니까 원래 할 때 그렇게 좀 팀을 좀 정해가지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서 뭐 의회라든지 지역 시민사회 오늘 또 우리 여기 사무국장님 와서 또 말씀하시니까 되게 좋은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평가 방법론 전 그 하나만 조금 제가 그냥 저도 뭐 지수 또 연구도 하고 해서 제가 좀 이게 보면서 9가지 기준 뭐 대단하고 좀 높이 평가합니다. 아주. 근데 이제 이게 각각 독립적 특징을 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쭉 한번 계속 좀 연구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주민들이 표준 조례하고 조례가 있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행안부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표준 조례가 있지만 지역에서도 계속 그 바뀌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뭐 지방자치 엉망이고 주민이 잘 못하고 있는데 뭐 이게 조례가 뭐 되냐?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네거티브한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학습도 하고 참여하고 고민도 하면서 더 되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어느 세월에 뭐 이게 다 성숙되고 그렇습니까? 제가 주민과 시민사회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처럼. 그래서 주민자치는 정적인 특성보다 과정으로서 동적인 특징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결국 소통이고 그 아까 풀뿌리 민주주의 하는 과정인데 그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이 과정으로서 동적인 특징을 어떻게 표준조례에 담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되게 좀 주목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말은 쉽지만은 왜냐하면은 리더는 깨서 그들하고 소통해가지고 그걸 깨닫고 얼마나 참여했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반영해봤고 학습이 됐고 그런데 학습이 되고 일방적인 학습이 아니라 토론해서 자기 의견이 반영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참여가 되고 주민자치도 늘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 학습과 토론과 하는 그런 소통의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런 동적인 특징이 이 주민자치의 아까 9가지 요소 속에서 정적인 그거 하나로 되는 거냐. 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이지만 과정으로서의 특징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총회에 몇 명이 나오냐. 실제적으로 총회에서 누가 얘기하느냐. 실제로 그게 반영됐냐. 이런 부분을 수치화해서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서 평가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제안을 해줘야 된다. 연구원에서는. 그래야지 그것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조금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서 결과에 나서 어떤 정책을 했고 공동으로 책임을 짓고 또 그걸 비판하고 수용하고 반영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제가 주로 쓰는 학습과 토론과 투명함과 책무의 그런 과정, 참여의 과정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 표준조례의 동적인 부분을 어떻게 두느냐. 근데 그게 조례에 없지만은 평가 기준했을 때 수치했을 때 그거를 연결시키면 좋겠다. 저는 그 9가지 요소 중에서 좀 너무 정적으로만 보여서요. 과정으로서의 참여, 과정으로서의 책무, 과정으로서의 어떤 그런 동적인 특징을 봐야지 주민이 수동적이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민총회에 되게 좀 주목하게 보면 어떨까? 하나의 사례 중에서 저는 그게 좀 표현하고 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뭐 워낙에 방대한 얘기라 제가 조금 좀 소화하기도 어렵고 좀 또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 평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선생님들이 여러 고민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그 사례 발표 중에서는 제가 아까 했지만 그 되게 좋은 발표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용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에 그래서 왜 그렇게 아웃라이가 왜 이렇게 잘 됐는가
그 과정은 분명히 동적인 결과고 혁신의 과정이 있었고 그거를 과감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됐을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이 노인 돌봄에 대해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수용이 됐고 실천해서 됐다. 주민자치의 어떤 현장이다. 그게 아니라 그래 예산 따와가지고 우리 했으니까 사법으로 딱 됐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자그마한 변화지만 그런 걸 이끌어진 사례가 되면은 참여가 계속 늘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범 사례를 계속해서 알린다. 그게 사실은 주민자치가 혁신이 되는 거고 책임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큰 사업을 따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되고 그것이 오늘 여기 세미나 어떤 타이틀인 부재인 조화로운 협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새 개인적으로 좀 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임시를 좀 다녀왔습니다. 임시를 다녀왔는데 임시에 제가 왜 소통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에서도 사실은 대부분들이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단체장이 잘 그냥 보이지 않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준의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안 되는 거는 그냥 형식은 다 돼 있습니다. 또 조례도 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력으로서가 무엇이냐 할 때 처음으로 진영을 떠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어떤 포럼을 다시 한번 이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무너진 걸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들이 이 자치회라든지 리에서 그러니까 구현되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자치 수수로에서 아주 풀뿌리 읍면동 링까지도 지금 진영으로 줄 서가지고 돼 있는 것을 넘어서는 사례들, 그런 노력들. 그래서 아까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 표준에서 아까 가중이라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중치라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이 분절이고 단절이고 그런데 그걸 넘어섰다. 매우 중요하다. 이걸 참여하는 데서 이걸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거를 혁신했다. 주민총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혁신적 그래 무슨 뭐 단체장 무슨 뭐 협회 뭐 있으니까 뭐 아주 그냥 형식적인 그런 참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를 반영하는 그런 아래부터 참여했을 때 그런 가중치 그런 부분을 스스로 보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게 우리 한국적인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의 모형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획일적인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열린 조례와 제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이 너무 인사이트가 있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끊지 않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공석기 선생님은 우리 주민자치 여기에 풀뿌리 세계시민 10회 연재를 이면진 교수님과 같이 해주시니까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주민자치 그 잡지 요즘에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학자면서 현장에서 뛰는 실천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토론 감사드리고 다음에 우리 전가요? 죄송합니다. 강종윤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저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맡고 있는 강종윤입니다. 네, 그 보통은 조용필이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제가 잘나서 마지막은 아니고요. 사실 토론하기 전에 가장 좀 겁냈던 게 가나다 순으면 제가 먼저 할까봐 겁냈었는데 마지막이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두 분 교수님들께서 뭐 거시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사실은 저는 이 평가 관련된 그러니까 즉 표준 제도에 대한 평가안에 대해서는 뭐 첨언을 해드리기에는 사실 현장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 역할은 좀 미시적이면서 기납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하고요. 사실 오늘 토론을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이 토론을 임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춘천시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천시는 좀 여기 지금 주민자치 조례와 좀 별도로 주민자치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2024년도 겨울까지 있었습니다. 그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주민자치회에 일종의 사업 기획과 사업 정산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춘천시는 주민자치지원센터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활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춘천시 의회 의원 한 분이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을 폐지하겠다는 조례안을 올리면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토론 자료로 사무국에 보내드리면 나중에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만 사안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드리면 춘천시장님께서 시의원이 얘기했던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발표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보통 국회 같은 경우는 연이어서 기한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시의회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카운팅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제의 요구에 대해서 시의회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뺏겼고 현재는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쉽게 얘기하면 임시 폐업 수준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에 나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자치지원센터를 둘러싼 문제였기 때문에 그 얘기로 좀 시작을 했고요. 저는 사실 이번 춘천시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이고 직접민주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주민총회 그리고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 왜 춘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평가 조례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례와 뿌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저도 시민활동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 아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나열을 해보면요. 이게 주민자치회가 약간 역학관계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장, 통장, 반장하고 주민자치회와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장, 통장, 반장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한과 권력을 주민자치회에게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상당히 보수적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 이장, 통장, 반장분들은 그 지역에 되게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을 만지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임의로 뽑히게 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주민자치회가 사실 이장님, 통장님들과 비해 지역에서에 대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춘천시 의원들이 주민자치회를 보는 인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어 있는 시의원인데 우리가 춘천시의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주민자치회가 있어야 하냐라는 논리입니다. 내가 제도에 대한 대의의 방식으로 선출된 사람인데 주민자치회하고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찾아가면 내가 시의원으로서의 어떠한 위치보다는 밀려나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호소하세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장이 시의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없어진 거에도 춘천 시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욕망이 작용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학관계에서 주민자치회와 기존에 있었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춘천시장의 인식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육동환 시장님 그 전에 이재수 전 시장님이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시면서 사실상은 춘천에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은 데 큰 역할을 하셨던 게 사실인데 육동환 시장이 되면서 마을자치지원센터라는 이름이 변경이 되었고 또 지금 춘천시의회 결정에 따라 지원에 대한 예산도 폐지가 되는 결과적으로 보면 선출했던 권력이 주민의 권력을 누르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시장의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꼭 지역에만 문제는 아니죠. 저희가 대선을 통해서 선출되어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정책을 경험한 건 한둘이 아닙니다만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의식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민자치지원센터에 대한 폐지를 막고자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나서지 않으셨어요. 주민자치지원센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의사표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맨날 반대만 하는 약간의 좀 정치적 프레임으로 진행이 되다가 뒤늦게 주민자치회 분들이 붙으셔서 주민자치지원센터 있어야 한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건 과연 우리 춘천 시민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이 얼마만큼 녹익어 있느냐
물론 이재수 시장과 선출직 공무원분들이 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자치회는 명망가 지역에서 돈을 좀 벌어서 여유가 있는 분들, 정치적 욕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섯 번째는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비민주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회장님들 간에도 역학관계가 있고 정치적 야망이 있으신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주민자치가 뿌리내리는데 주민자치회 구성에서도 비민주성도 꽤 작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꼽자면 마을의 붕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대학교 생활하면서 춘천에 와서 한 28년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저는 춘천이 제 고향 같은 느낌이 잘 안 듭니다. 저는 좀 가난해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사를 많이 해요. 밀려나고요. 근데 아파트를 제외하고 춘천이 마을이라고 하는 게 있나? 그러기 때문에 마을에 소속감이 없는데 내가 내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스스로 뭘 해야 했다는 생각이 있을까? 그래서 이게 뭐 자본점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중소도시라고 하는 춘천에서조차도 이렇게 마을의 붕괴에 의한 구성 내 소속감이 없다면 서울, 대전, 부산 같은 광역시 같은 경우 특히나 서울처럼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경기도와 같은 곳에서 이런 주민자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주민자치 전에 소속감 그 지역에 내가 진짜 하나의 주체로서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감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는 과연 지역에서 가능할까? 그것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분석한 것을 좀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누르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선출된 시의원, 선출된 시장이 주민의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는 바뀌지 않을 게 뻔합니다. 원래면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의 주체성이 발현되어져야 하는데 그 주체성을 어떻게 발현할 건지가 숙제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직접민주주의를 더 높은 가치로서 실현시킬 것인가.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춘천에서 활동하면서 좀 느꼈고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네. 그런가요? 10분이 넘었어요. 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평가 보면서 네 가지 평가안에 대한 이렇게 4대 원리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 뒤에 더 있긴 합니다만 저는 지속성에 대한 평가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총회가 있고 그 주민총회에 대한 형태를 다 해라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운영이 바뀌거나 주민자치위원이 바뀌면 그 다음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또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문화 이런 것도 저는 주민자치에서 좀 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지속성은 다음 세대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 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친구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것이 결국 정주 조건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 부분에 죄송하지만 좀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거의 다 됐는데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 최 교수님이 그 관련된 평가와 관련된 것만 이제 답변하시고. 예. 뭐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했고요. 그 하나하나 다 여하튼 뭐 다 유용해가지고 제가 무슨 뭐 답변을 하거나 이럴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주민자치를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 텍스트 문제 말씀하셨는데 정 교수님께서 그것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지표를 조금 더 세련화시켜야겠다. 사실 그것 때문에 논의가 많았어요. 방금 그런 지적도 저 스스로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엔 좀 이렇게 유사 개념을 결국에는 약간 좀 일종의 변수 리덕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조례 평가만 한다. 사실은 내부 다이내미즘을 봐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다음 스텝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조례만 평가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춘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에서
주민자치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대표민주주의적인 그런 기구하고 어떻게 피팅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느냐. 그 서로가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실은 좀 더 뭐 기회가 되면 뭐 토론문도 제가 좀 더 직접 더 보고 싶고요.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뭐 12시에 점심 먹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 플로어에서 그 두 분을 두 분만 받겠습니다. 두 분만 하는데 질문을 2분 내로 해주세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손 드십시오. 제가 정해드릴 테니까. 원장님은 본인이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청중히 하세요. 뭐 원에서 계속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누구신지 발표하시고, 예. 네, 춘천시 신부 주민자치 회장 유교열입니다. 강의 뭐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먼저 발제자님의 상향 조정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평가 방법에서 어떻게 쓰면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또 다시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십시오. 신북에는 저희 춘천 신북에는 이장, 이통장 이런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센터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의원님들은 소위 자발적으로 일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민자치에서는 일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궁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평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이쪽 아까 그 세 번째 토론하신 그런 주제는 또 다른 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평가 이 척도라든가 평가 문제에 대해서 좀 조언이 있으니까 선생님 됐고요.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없으면 예, 끝내겠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같은 원이니까 아니 여기 세 교수가 발표했는데 거기 또 뭘 그렇게 또 발표를 그걸 하십니까? 시간도 없는데 하세요 그럼 1분만 하세요. 저는 이제 실제로 그 평가원장으로 아까 금방 그 소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평가위원장님께서 평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목적이나 어떤 학술적 의미라든가 미래의 어떤 재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평가하면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보면서도 저도 새삼스럽게 모르는 부분을 또 알게 됐고요. 정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평가하면서 이 지표라든가 이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나중에 이제 공감하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주신 속에서 이제 평가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석기 교수님이 제기해 주신 사항 중에서 이 평가 지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평가가 정성적인 평가는 한 30% 하고 정량적인 평가가 70% 하는 게 정형화된 어떤 평가 유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성적인 평가 100%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의 어떤 중복성 그 독립적인 어떤 변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미래에 이런 평가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과제로 안고 한계로 갖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조례평가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어떤 처음의 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춘천시민연대 강종윤 우리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의와 직접 민주제안의 간의 어떤 충돌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통리방까지 이 법적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이런 행정 뭐라고 하죠? 행정 하부 구조, 행정 하부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가 실제로 하나의 짧게 좀 해주세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하부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주민자치 운동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 조례 평가가 나가서 그 정책 평가하고 성과 평가는 나중에 우리 주민자치 평가원에서 더 플랜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할 때 지속성 평가 그런 부분도 평가 지표에 반영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원장님 많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 평가 회의를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세미나를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붙어져서 평가 척도가 뭐 너무 중복이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해서 많이 썼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야사시하게 이렇게 좀 우아하게 이렇게 좀 전면을 짚는 거로 해서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여기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면 이제 왜 이렇게 왜 평가하냐 이 얘기를 이제 좀 한다면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지방 주민자치를 25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 주민자치가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원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 탁 정부가 틀어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있잖아요. 지자체 이런 데서 막는 틀이 제도잖아요. 법과 제도. 이런 거를 한번 이게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다. 이걸 치우려면 이걸 갖다 걷어내라고 그러려면 주민자치를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해가지고 한번 엿을 매겨가지고 불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 신시로라는데 일본에 한번 갔어요. 우리 공석기 교수님도 외국 많이 다니시지만 거기 가서 뉴 거버넌스를 봤어요. 그 시민자 행정부 그 지역은 시인데요. 4만 병밖에 안 되는 이제 쇠락해가는 아주 그런 시인데 거기에서 일본에서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소인데 거기서 시장이 바뀌면서 4대 혁신이 나옵니다. 4대 혁신 정책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거기서 나왔는가를 이제 우리 학생들과 같이 답사를 갖다 봤더니 굿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시장부터 던지고 주민들도 있잖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성실하게 이걸 한번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 진정성 있고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자치 잡지에도 썼지만 혁신적 조례는 지역 재생을 불러일으키는가. 근데 이 조례 제정을 있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이 운동가였어요. 시민운동가 뭐 옛날에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고향에 가서 시장이 되면서 야 이거 왜 안 되냐 내가 던질게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요.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를 2년 동안 만들어. 그 조례를 만드는 있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그거든요. 조례 속에 뭐가 담기냐가 중요한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굿거버 수백 명의 사람이 계속 해서 진짜 소박한 언어로 진짜 그 조례를 만들고 조례 전문도 있어요. 헌법 전문처럼. 그래서 그렇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다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주민자치 3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청년의회를 만들어요. 16세부터 29세까지 사람이 고등학생이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와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들이 만든 사업과 자기들이 만든 조례를 해줘.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줘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요소들이 그러니까 기업가들 그 영내에 있는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협조해서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에 앞으로의 지향할 점은 우리도 신시로 같은 이런 어떤 혁신적인 이런 조례 같은 걸 그죠 하나가 선도를 한다면은 그죠 아까 공석 교수님 말도 우리가 그 긍정적인 조례 하나 만들면 그죠 그것의 활동과 참여를 통해서 뭐가 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도로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걸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언론에 공표할 거예요. 언론에 공표해가지고 사실 이제 해서 좀 이게 사회적인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뭐 대학도 뭐 대학 순위도 멍터리로 발표하는데 이건 진짜 돈도 많이 들이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공석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공석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부적인 거는 우리가 다음 해지 아니죠. 이번 6월 이후에 정책 평가를 합니다. 주민 정책 평가에서, 정책이라는 게 사업이잖아요. 사업 평가를 좀 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에서 그 과정을 한번 이슈와 그 사업을 굴리는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나, 그걸 한번 본다고 그래요. 예, 전 다 했고 우리 추가할 게 없어요. 시간이 넘어간다고 자꾸 신경 쓰시거든요. 12시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12시까지 한다 그랬어요. 예. 사회자를 또 조종하는 소리. 11시 57분인데요. 제가 말할 거 다 했으니까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밝게 토론 감사드립니다.